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제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보고자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친형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척형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지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성격 때문인지 친척형을 옛날부터 잘 따르고 했었어요. 친척형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명절날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형수님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형수님을 처음 본 그날에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님은 당시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던 저와 깊은 사이였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애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의 친척형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형수님도 저를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눈동자가 떨리면서 제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있던 그날 형수님은 제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는 척이라도 할까봐 좌불안석 당황하고 있다는 게 제가 눈치를 챌 정도로 티가 났으니까요. 아무튼 친척형은 그날 저녁에 이제 여자친구도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형수님을 데리고 일찍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들기 직전에 형수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제발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해달라고요. 저도 친척형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괜히 가족들 사이에서 시끄럽게 일 만들기 싫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형수님하고 제가 만나게 된 건 제가 자취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졸업을 준비하던 당시였습니다. 원래는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집이라도 좀 괜찮은 곳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부모님이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투룸빌라를 월세로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졸업반이 되니까 공부한다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뭐하더라고요. 일단 졸업부터 하고 나서 신나게 놀 생각이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해버리면 부모님 지원도 끊어질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살던 투룸빌라를 떠나 작은 원룸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졸업 후에 놀러 다닐 때 쓸 계획이었어요. 그 원룸촌이 학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 근처에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생뿐만 아니라 혼자서 자취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이사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졸업과제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쯤에 귀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방으로 올라오는 계단 구석에서 만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계단이 층에서 층으로 올라갈 때 한 번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어서 저는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단발마에 비명을 지를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런 데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술에 뻗어 있는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 그냥 지나쳐 갈까도 했는데 당시에 워낙 뒤숭숭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정의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센서등 하나로 계단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뇌리에 강하게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흔들어 깨워보려고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길래 포기하고 두고 갈까도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안 있어서 그녀가 깨어났어요. 정신이 드냐고 물어봤는데 술기운이 아직도 한가득인 건지 눈을 반쯤 개슴츠레 뜨고 있는 모습이 정신을 차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몇 호에 사느냐고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를 않아서 계단에다가 실례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어서 그녀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화장실 문 너머 안쪽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조심조심 문을 열어서 안쪽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별일은 아니었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던 그녀는 그냥 화장실에서 다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룸인데 화장실이 커봐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좁아터진 화장실에 낑겨 있는 것처럼 옹색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잠이라도 편하게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그녀를 들쳐업고 나와서 그녀를 제 침대에 눕혔습니다. 덕분에 침대까지 빼앗겨버려서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나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피곤했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걷어차더니 너 뭐하는 자식이냐. 여긴 어디고 나를 왜 여기에 데리고 온 거냐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입고 있던 옷도 그대로고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누구보다 그녀가 더 잘 알 텐데
저한테 그렇게 나오는 꼴을 보니 제가 괜히 도와줬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난리법석을 피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 방에서 잠들게 된 이유까지 설명해주니 그제서야 그녀가 미안해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원룸촌 근처 건물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만취해서 건물을 잘못 찾아와가지고 집에는 결국 못 들어가고 계단에서 뻗어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에게 그래도 만난 게 저라서 다행이지 않겠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주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빈정대니 그녀가 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부끄러워하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일어난 사람치고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그녀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를 집에 돌려보내고 나니 한바탕 난리통을 겪은 걸 생각해보니 그녀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원룸으로 이사오고 나서 여자가 드나든 건 그녀가 처음이었고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녀가 쓰는 향수에 잔향이 남아서 그런가 그날 내내 자꾸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기계에 묻어있는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에 제 방에 여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더욱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녀가 계단에서 앉아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한 손에는 비타민 음료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줬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았다고. 그래서 보답이라도 할 겸해서 비타민 음료를 사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냐 물으니 오늘 안 들어왔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올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예쁜 얼굴만큼 됨됨이도 괜찮고 마음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던 일이나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처음 만난 그때부터 그녀와 저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뒤로도 그녀가 퇴근 후 저는 학교에서 끝난 후 둘이서 만나 데이트 비슷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관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밖에서 만나다가 식사도 언젠가부터 그녀가 직접 차려준 밥을 먹고 영화도 영화관이 아니라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아침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연인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들거나 기쁜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직장인인 그녀에 비해 저는 아직 졸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전부 그녀가 부담을 해야 했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녀의 부담은 더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졸업 후에도 계속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 전공 과목으로는 취직이 당시에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그녀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사실 타지에서 올라와서 돈 아끼며 모을 생각으로 이 좁아터진 원룸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저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녀와 저는 정말 첫눈에 강하게 끌려불같이 사랑했지만 그때 당시의 현실의 벽을 이겨낼 방법은 전혀 보이질 않았고 결국 자격지심에 찌든 저와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녀는 서로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합의하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녀에게 좋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말에 저는 질투심 때문인지 그녀에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다 주는 여자였냐고 심한 말을 하면서 마지막은 좋지 못하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원룸촌에 살아서 그런지 마주치기 싫어도 마주치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녀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녀를 놓아주기로 생각했고 이 원룸촌에서 지내는 것보다 본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원룸 생활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와 같이 걷고 있던 그 남자가 제 친척형이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턱이 없었죠.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제가 친형처럼 따르는 친척형의 아내가 되는 저에게는 형수님이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긴 머리, 집중할 때 개슴츠레 뜨는 눈, 여전히 그녀는 그녀였습니다. 친척형과의 결혼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를 눈앞에 마주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가족 모임에 일절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된 그녀를 마주칠 용기가 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도 결국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다시 원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처음 만난 그때처럼 형수님을 제가 사는 원룸 계단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술에 취한 채 형수님은 제가 혼자 살던 그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형수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지만 저는 아직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이 여기까진 웬일이냐며 빈정대고 그녀를 무시했죠? 형수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그렁이면서 자기한테 이러지 말라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친척형에게 끌린 것도 어딘가 묘하게 저와 닮아있는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척형이 제 대신이 될 거라 믿었지만 제 친척형은 친척형일 뿐 제가 아닌 걸 알았다고요. 저는 형수님에게 나도 형수님도 그대로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 서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 말자고 한마디 했어요. 친척형이 알면 안 되지 않냐고 물으니 친척형이 현재 출장 중이라는 소식을 말해왔고 형수님도 저를 용기 내서 찾아온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형수님을 꽉 안아버렸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는 형수님은 여전히 제 기억 속의 그녀였어요. 업무 특성상 친척형의 출장이 잦기 때문에 형수님은 형님이 출장 갈 때마다 길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서 그때 못다 이룬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사이란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저를 마음에 품어온 그녀와 그녀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 관계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 오겠지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로 하나 남은 가족과 인연을 끊게 된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가족이 살았습니다. 어릴 땐 참 많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셔서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참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가족보다 도박을 더 많이 좋아하셨고 도박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낮이든 밤이든 어느 지역이든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뛰어나가셨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강하신 분이라 저랑 어머니한텐 참으로 모질게 구셨는데 오빠 하나만큼은 오냐오냐 하면서 없는 환경에서도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하셨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은 오히려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얼굴 보고 살지 않겠다던 외할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식당을 차리셨고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가게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제게 불행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아무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다 보니 저희 엄마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여자라면 제게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저희 엄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고기 반찬을 먹더라도 제가 없을 때 오빠한테만 먹였고 공부를 잘해서 인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제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빠는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외할머니의 지원으로 돈을 싸들고 들어가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매일 얼굴을 볼 때마다 하는 소리가 빨리 시집가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시집가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네가 할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 제가 돕시는 이유가요. 하나의 반항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뿐인 엄마였으니까요. 20대 중반까지는 가족과 같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일찍 공부를 그만두면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했고요. 일을 하면서 보증금을 모아서 나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 돈만큼은 시집갈 때 너가 알아서 벌어서 가라며 손대지 않으셔서 꾸준히 모으다 보니 방 2칸짜리 보증금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엄마의 편애 속에서 오빠는 점점 개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때리는 일이 허다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돈을 쥐어주고 풀어주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봐왔던 오빠이기에 도박만큼은 손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항상 제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더 예뻐해서 항상 자기 멋대로 굴었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아니었거든요. 학교에선 당연히 공부 잘하는 저를 더 많이 좋아해주고 챙겨줬고
오빠는 비교 대상이었어요. 아마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그만큼 못되게 굴었어요.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건 제 눈앞에서 부셔버리거나 뺏는 걸 항상 즐겼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하는 건 엄마를 졸라서 먼저 사버리고는 자랑했고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모두 숨기고 살았어요. 그래야 아마 상처받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든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악착같이 1년, 2년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새 집을 나가도 될 정도의 돈이 모였고 엄마한테 독립하겠다고 말하고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집이 아닌 월세였지만 그래도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뛸 듯이 기뻤습니다. 더 이상 뭐든 오빠한테 뺏길까봐 겁내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음식도 혼자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조금 쓸쓸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족과 살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고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얼굴 좀 비추라고 하도 말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명절에 집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기는 했는데 당연스럽게 가자마자 집안일을 해야 했고 망나니 같은 오빠는 텔레비전 앞에 누워서 배를 벅벅 긁으면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어느 정도 요리하는 일들이 끝나고 나서 엄마랑 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모아둔 돈 좀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오빠가 또 사고를 쳐서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상대 쪽 집안에서 아파트를 사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외할머니도 좀 보태주시고 엄마도 그간 장사를 하면서 모아둔 게 있어 어느 정도 충당은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다면서요. 엄마는 제게 가족이 이 정도는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 가족인 적 있기는 했어? 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꾸역꾸역 집어삼켰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결혼 자금으로 꼬박꼬박 모아왔던 돈을 그날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피땀 흘려 모았던 돈을 드리면서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오빠도 당연하다는 듯 굴었고요. 어차피 큰 기대도 안 했었지만 내심 많이 서운하고 서럽더라고요. 그 후 오빠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날부터 혼자 살게 되었어요. 많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끼는 오빠가 잘 챙겨주겠지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에게 결혼을 하자던 남자도 꽤 많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어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속 지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고 능력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승진도 할 수 있었고 돈도 꾸준히 모아서 방 3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만족스러웠던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은 간간히 전화통화를 하긴 했지만 통화를 하고 나면 기분만 더 찝찝하고 안 좋아서 언제부턴가는 연락하고 찾아뵙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입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찾아뵈었는데 엄마가 10년 전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뚱뚱한 건 아니었지만 보기 좋은 수준으로 볼살이 있으셨었는데 앙상하게 말라서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찾아뵙지 않은 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입원을 하셨는지 여쭈어보니 식당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정신을 잃으셨는데 눈을 뜨니 병원이셨고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오빠는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오빠한테 연락은 했는데 첫날에 병원 짐 주러 왔던 날 외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했고요. 저는 그런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빠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사고 쳐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지만 책임감 없고 나태한 모습에 아내가 질려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결말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엄마는 내내 계속 여러 증상들이 있으셨지만 그저 파스를 바르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버텨오셨다고 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 살도 계속 빠져오셨고요. 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뵙고 제가 먼저 병원에 가자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암이 커질 일은 없을 텐데 저 혼자 먹고 살자고 지난날이 밉다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이 지경이 되어서야 엄마의 병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요. 병원에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서 퇴원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하셨고 별 수 없이 엄마를 모시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 후 돌아온 집에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오빠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왜 병원에 와주지 않았냐고요.
오빠는 짜증나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며 문을 발로 쾅 차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우시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가슴을 퍽퍽 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달래드리고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드렸는데 제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괜찮으니 가게를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면서요. 고민이 많이 됐지만 간절한 엄마의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엄마의 가게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이 아니라 꽤 큰 가게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여럿 있어서 일하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동안 엄마의 평판도 좋았던지 아르바이트생들도 엄마 걱정을 많이 해주고 제게 잘 가르쳐줘서 일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았지만요. 알바들도 모르는 부분을 엄마한테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나름 장사하는 건 적성에 잘 맞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조금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초여름이라 그런지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벌써부터 땀이 배어나올 정도였죠. 저는 에어컨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의뢰를 받고 고객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몸이 노곤했지만 업무가 산더미처럼 밀려 있어 한시도 늦출 수 없었어요. 고객님 성함은 박민주 씨였고요. 고객님 집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는데 민트색 캐미솔과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딱 봐도 집에서 편히 입는 실내복 차림이었죠. 솔직히 순간 당황했어요. 보통 고객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격식을 차리는 편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친근한 미소와 쾌활한 태도 덕분에 긴장이 살짝 풀리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지만 그녀가 들어오세요라며 문을 활짝 열어주는 모습에 저도 자연스레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지만 곧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2명이 오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뭐 어차피 에어컨 하나 청소하는데 2분까지 필요하겠어요? 그녀는 눈웃음을 살짝 지으며 말했는데 그 태도에 어딘가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근데 혼자 오셨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물이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죠. 현관에 붙은 이름표를 보니 그녀의 이름이 박민주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름조차 그녀의 밝고 쾌활한 이미지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점검을 해야 했어요. 작업 전에 차단기를 내려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묻자 그녀는 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내리고 에어컨 주변에 보호 시트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를 닦으며 사다리 위에 올라가 에어컨 내부를 점검하는데 아래에서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을 걸더라고요.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본격적이네요. 그녀의 말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녀의 옷 사이로 살짝 드러난 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당황한 저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제가 작업을 계속하는 모습을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순간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써 다른 곳을 바라보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죠. 네, 곰팡이 같은 게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급히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 같아 스스로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은 마치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기 위해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또 어찌나 자극적이던지요. 반바지 아래로 살짝 드러난 속옷 자락이 보일 듯 말 듯한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그녀가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오빠, 차 마실래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아,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와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녀가 내온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죠.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니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집안은 금세 더워졌습니다. 저도 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땀에 젖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땀에 젖은 모습이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달까요. 저는 땀을 많이 흘려 그녀의 소파가 지저분해질까 걱정하며 서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땀 흘리는 건 서로 마찬가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오빠도 저랑 같이 땀 좀 흘려볼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진짜로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묘한 기대감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가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그녀의 체온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저를 올라타더니 제 목덜미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그 부드러운 접촉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순간 저는 스위치가 켜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일 한낮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랑을 나눴고 녹초가 된 우리는 샤워를 하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업을 마친 고 민주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을 떠났습니다. 오빠 또 봐요. 정말 요즘 애들은 나도 같은 죄인이지만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평소처럼 일에 전념했다. 초여름이 지나고 에어컨 청소 주문이 늘어나면서 현장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마음속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분명 이상했지만 어딘가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평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민주 씨와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혼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또 다른 작업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같은 동네였고 묘하게도 그 동네에 가는 길은 심장이 약간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다시 그녀의 집일까 싶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작업 주소를 확인하고는 다시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집이었죠. 이거 우연치곤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묘하게 설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벨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문이 열리자 민트색 캐미솔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쩌다 보니 또 만나게 되네요. 제가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는 이제 우리 친한 사이 아니에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며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벼운 농담과 미소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오빠, 지난번에 다녀가고 나서 에어컨이 진짜 시원해졌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문제로 부른 거예요. 그녀는 그러면서 제게 고장난 선풍기를 가리켰습니다. 에어컨 말고